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2주 만에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제는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날씨가 오늘은 좀 많이 풀려서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좀 많이 풀렸더라고요. 자, 이제 12강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요게 이제 1류에서 6류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 4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이 제일 길어질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설명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들으실 때 지루하시면 중간에 어느 순간에 스탑시켜서 좀 쉬셨다가 이어 듣기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제 말이 좀 느린 편은 아닌데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럼 1.2배속이나 뭐 1.5배속으로 들으시면 더 빨리 쉽게 또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일목요연하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페이지 수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강의 해드릴 게 많아서 만약에 이제 강의 중에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다 싶으면 다시 앞으로 되돌려서라도 강의를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요 사료 위험물에 대한 거 강의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이제 11쪽에서 15쪽에 이제 망라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빈출 유형이라든지 또 기출 문제 설명이 들어갈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짬짬이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강의 제4류 위험물의 전반적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류에서 6류까지 전체적인 부분에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붉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그나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 이제 여기 아세트알데히드라든가 여기 이제 산화프로필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걔네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빨갛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예, 지금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에는 요 네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시면 뭐 문제를 푸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어쨌거나 이제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개별적으로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이제 색깔을 넣어 드렸고요. 자, 이제 예전에 했던 거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보시면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액체니까 말 그대로 이 사류 위험물에는 고체 물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류 위험물의 성상에 대해서 만약에 고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더라. 이 제목에 보듯이 인화성 액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화점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특수인화물부터 동식물 유류까지 또 분류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5페이지 정도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인화점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확실하게 알으셔야 된다는 거를 요 인화성 액체라는 요 성질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4류염물의 품명은 총 7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특수인화물 제1, 제2, 제3, 제4석유류, 그 중간에 알코올류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동식물유류, 그래서 7가지의 품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4류 위험물이 조금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제1류라든지 제2류 뭐 다른 류의 위험물을 보면 품명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종류와 무슨 종류들이 있겠는지를 품명만 봐도 대충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품명만 가지고는 그 안에 어떤 종류들의 물질들이 있는지를 추정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4류 위험물을 공부하실 때 좀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정리하셔서 구분을 짓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요 품명에 보면 여기 이제 특수인화물 그래도 비수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간혹 얘네들이 비수용성인지 수용성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1석유류에 포함되는 물질들이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이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를 구분짓는 문제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분지어서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같은 품명의 제1석유류지만 비수용성과 수용성에 따라서 또 지정수량이 달라진다는 것도 여기 표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인 것까지도 구분지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4류염물은 좀 공부할 시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4류염물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지정수량의 단위를 리터 단위를 쓴다는 거죠. 그죠? 다른 것들은 다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데 이 제4류 위험물만은 지정수량의 단위로 리터 단위를 쓴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예전에 제6류 위험물이죠. 제6류 위험물도 액체인데 산화성 액체잖아요. 근데 그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단위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출제된 지문 중에 300kg인데 6류는 300리터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제4류위험물이 리터 단위인데 뭐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 200kg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도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틀리지는 않겠죠. 자,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특수이나물은 일단 여기는 비수용성이냐 수용성이냐를 구분지었지만 시험 문제에는 요거까지 구분짓는 문제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요 네 가지 정도에 대한 것만 특수이나물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수이나물만 위험등급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석유류하고 알코올류를 묶어서 우리는 위험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제2석유류부터 동식물유류까지는 위험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류위험물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수인화물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왜 그러냐? 지정수량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이건 하루에 허가를 내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전에 강의해 드릴 때. 그러니까 50리터 이상을 하루에 저장하게 되면 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50리터 이하를 저장하게 되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근데 나머지들은 지금 여기서 보면 제1석유류 비수용성 같은 경우는 200리터잖아요. 그러니까 190리터를 저장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인데, 얘네들은 60리터만 저장하게 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지정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도는 높은 것이다. 그래서 위험 등급은 1등급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전에 다 강의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수이나물이 이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제일 위험도가 높은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석유류하고 알코올류인데 여기 보면 알코올류는 비수용성이란 말이 없죠. 다 수용성이에요. 물에 다 잘 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인화점에 대해서 다시 요 7가지를 구분짓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 벤젠이란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클로로벤젠, 여기 벤젠, 여기 보면 뭐 니트로벤젠, 이렇게 벤젠. 요것도 이제 뒤에 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벤젠이 포함되어 있는, 벤젠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비수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벤젠에 뭐 이제 첨가하거나 치환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 자리에 이제 다른 것들이 치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떨 경우에는 사류위험물로 그냥 남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류위험물로 넘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 사료나 제 오류위험물 설명할 때 어디 부분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수이나물은 지정수량이 50리터, 그 다음에 제1석유류는
비수용성이 200리터, 수용성이 400리터. 그 다음에 알코올류는 비수용성은 없습니다. 제1석유류 수용성에 대한 400리터를 그냥 끌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특수이나물, 제1, 제2, 제3, 제4 동식물유류,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알코올류를 넣고 순서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지정수량도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암기하기도 좀 편할 것 같아요. 다 연관성이 있게끔 이렇게 숫자가 나열됐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2석유류에도 비수용성과 수용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00리터, 2000리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3석유류는 요 제2석유류 수용성의 2000리터를 끌어와서 제3석유류의 비수용성으로 놓고 2000, 4000 이렇게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4석유류는 요 2000하고 4000 합친 60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상법을 써서 암기해 두셔도 되고, 저는 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지정수량이 10단위죠. 여긴 100단위죠. 여긴 1000단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세부적으로는 물어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대충 정리만 해주셔도 문제의 정답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정수량이 10리터 단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위험등급 1등급이고, 지정수량이 100리터 단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위험등급이 2등급이고, 지정수량이 1000단위 이상에 해당되는 놈들은 위험등급이 3등급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세부적으로 수치까지 정리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동식물유료는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 동식물유류의 품명에 대해서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나누는 이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요오드 값이라고 있어요. 요오드 값의 정의가 뭔지부터, 요오드 값이 어떻게 해서 이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나누게 되는지, 그래서 자연발화는 어떤 품명에 해당되는 것들에 해당돼서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는지 잘 일어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 자주 물어보니까 요 동식물류에 대한 것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설명을 다 드릴게요. 좀 이따가.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도표고, 예전에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훑고 이제 지나가는 단계고요. 자, 되셨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4류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다. 그죠? 그래서 인화점에 대한 걸 잘 물어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유기화합물이다. 유기화합물은 뭐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물질 자체 내에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얘네들은 이제 유기화합물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소 반응을 하면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모든 이 제4류위험물의 물질들이 만약에 연소하게 되면, 그죠? 여기 사류위험물들이 연소하게 되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류위험물들은 모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이제 CS2. 그죠? 이게 뭐죠? 이황화탄소죠. 얘는 연소 반응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산화황도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요것만 좀 신경 써서 정리를 따로 해 놓으시는데, 나머지 그 제4류위험물들은 유기화합물이고 그 몸수체에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들이라 얘네들이 연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다 발생시키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4류위험물은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냉각수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냉각수화의 소화제의 대표적인 게 뭐죠? 물이죠, 물. 물을 이용한 소화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이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물을 이용해서 주수 냉각수화를 하게 되면 연소면이 확대되겠죠. 그죠?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을 갖다 확 뿌려버리면 물 위에 뜰 것이고, 더군다나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 뜨면서 화되면이 확대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연소를 더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사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을 이용한 주수냉각 소화는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소화를 할 것이냐? 질식 소화 방식으로 소화를 하는 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은 질식 소화가 기본인 거예요. 물을 이용한 주수냉각 소화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 다시 얘기하지만 대부분이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화재면을 확대시킨다. 물을 이용한 주수냉각 소화를 하면. 그래서 물을 이용한 주수냉각 소화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질식 소화로 소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물보다 무겁거나, 그죠? 여기 이氧화탄소라고 나와 있죠? 이氧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고, 그죠? 물보다 무겁고 비수용성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이氧화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보다 무겁고 비수용성이라면 얘는 냉각 소화도 가능해요. 냉각 소화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이氧화탄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물보다 무겁죠.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럼 물을 갖다가 뿌리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상층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물이 이 이氧화탄소에 공기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겠죠. 공기가 이 이氧화탄소에 접근해서 연소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될 것인데, 물에 의해서 공기가 이 이氧화탄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보다 무겁고 비수용성인 이氧화탄소인 경우에는 물에 의한 냉각 소화를 하게 되면 공기를 차단시켜서 질식 소화하는 효과를 또 나타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에 의한 냉각 소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의한 주수냉각 소화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보다 무겁고 비수용성인 물질, 즉 이氧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물에 의한 냉각 소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읽고 넘어갈게요. 발생된 증기는 가연성이다. 이제 불에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 그랬어요. 물질이 아니에요. 제사류위험물은 대부분 물보다 가볍지만 여긴 발생된 증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연소되면 증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증기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발생된 증기는 가연성이며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낮은 곳에 체류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틀린 지문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 공기보다 가벼워 높은 곳에 뭐 흘러다닌다, 높은 곳으로 뭐 존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리면 여기 이제 증기 비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증기 비중. 증기 비중은 여기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발생 증기의 여기 이제 분자량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증기 비중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예요. 발생 증기의 분자량이 만약에 이제 여기 x라고 한다면, 만약에 x 값이 29보다 크다면 이 증기 비중 값은 1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공기보다 무겁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인데 29보다 큰 분자량 값을 갖는 놈은 1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것이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x값이 29보다 x값이 29보다 작다면 얘는 이제 공기보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증기 비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발생된 증기는 왜 공기보다 무거우냐? 이 제4류 위험물은요, 분자량 값이 29보다 다 높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뭐 여기 아세톤이라든지 뭐 휘발유, 벤젠 다 분자량 값이 29보다 훨씬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발생된 증기 비중 값은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생된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뜨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발생 징계 연소 하한이 낮아 소량 누설에 의해서도 인하되기 쉽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임한 인화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연소 하한값이 있고 연소 상한값이 있어요. 그런데 연소 범위값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설명 간단히 드려요. A라고 하는 물질의 연소 범위가 3.0에서 만약에 60이라고 합시다. 근데 B라고 하는 어떤 물질의 연소 범위는 1.0에서 뭐 40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연소의 범위 값은 A가 훨씬 크죠. 그죠? 57% 범위의 연소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놈의 연소 범위는 39% 범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연소 범위만 놓고 보면 A가 훨씬 넓기 때문에 A가 훨씬 더 화재가 잘 일어나고 A가 더 위험할 것 같지만 연소 하한 값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기 중에 이 농도가 3% 이상이 돼야 연소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얘는 공기 중에 이 농도가 1% 범위만 돼도 얘는 연소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소 범위 값이 넓은 것보다는 연소 하한 값이 누가 더 낮느냐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연소 하한 값이 낮은 놈일수록 공기 중에서 훨씬 더 연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뒤에 특수인함을 설명드릴 때 제가 실질적인 수치값하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왜 연소 하한이라는 걸 강조했느냐. 발생된 징계 영소 범위가 있을 것인데 연소 하한 값이 더 낮을수록 훨씬 더 위험하겠죠. 당연히 낮은 농도만 갖고서도 연소하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량으로 누설돼도 얘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소 범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소 하한 값이다. 연소 하한 값이 더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특수인함을 설명드릴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비교적 발화점이 낮고 폭발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 B점, 끓는 점이 낮으면 기화하기 쉬우며 공기와 혼합된 증기는 연소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인화성 액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일수록 한 번씩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발화점이 낮거나 B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낮은 온도에서도 연소하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 위험성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자가 잘 나오는 거죠. 부도체란 얘기죠. 불량도체다. 그 얘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부도체다 이런 얘기죠.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전기 발생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전기가 일어나면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화재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전기 발생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틀린 지문으로는 전기의 양도체이므로 정전기 축적에 주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도체인데 그거를 양도체다 이렇게 말만 싹 바꾸고 뒤에 말은 다 맞게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정전기 축적에 의한 화재 발생에 주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기의 양도체이므로 이런 식으로 말을 싹 바꾼다는 얘기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 마지막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량으로 연소가 일어난다면 복사열이나 대류열에 의한 열 전달이 진행되어 화재가 확대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열이 많이 발생되면 이제 공기가 순환하고 열 전달 방식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전도, 대류, 복사.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금속 고체 물질들 간에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고 이제 제사류염물은 고체가 아니고 화재가 진행되면 이제 공기 중으로 증기가 막 발생될 테니까 그 기체나 액체 상태에서의 열 전달 방식인 복사 방식이나 대류 방식에 의해서 열이 더 쉽게 막 전달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확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제사류해암물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기해암물이다. 대부분은 물보다 가볍지만
발생된 증기는 물보다 무겁다. 아니 공기보다 무겁다. 왜? 공기의 평균 분자는 29보다 분자량 값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물질 자체는 공기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다. 이산화탄소는 제외해요. 물보다 무거워요. 알코올은 물에 또 잘 녹죠. 이런 예외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정리하시더라도 일반적인 거는 이렇다 이거죠. 꼭 정리하셔요. 대부분 유기화합물이다. 빨갛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기화합물이다 이런 식으로 틀려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다. 증기는 무겁다. 그죠? 연소한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 정도만 정리 다시 정확히 해주시고 나머지는 읽어 내려가셔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 취급하고 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앞에서 조금씩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라고 보시고, 제가 이제 요건 설명드릴 때 꼭 말씀드리잖아요.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이 있고, 그죠? 제조소 등의 게시판에 표시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 제가 꼭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사료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 내용하고 제조소 등의 게시판에 표시하는 주의사항 내용이 똑같아요. 학위 엄금이에요. 여기 이제 운반용기 외부에는 이것만 썼지만 제조소 등의 게시판에도 학위 엄금이라고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 사료 위험물은 그 두 가지가 똑같더라. 그래서 따로 이제 수기로는 제가 안 써드릴게요. 네,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당연하죠. 화기의 조건은 절대적으로 피하도록 하고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인화성 액체인데, 그죠? 저장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증기 및 액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불량도체이기 때문에 정전기에 대한 축적이 이루어져서 불꽃이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정전기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액체의 혼합 및 이송할 경우에 접지를 해서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한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가급적이면 높은 곳으로 배출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설명드렸죠.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즉 증기 비중 값이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워서 만약에 증기가 배출된다면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은 곳에 체류한다 그랬기 때문에 증기가 발생될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 높은 곳으로 배출돼서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증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수소화는 화재면 확대 위험성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질식소화나 억제소화 방법에 적합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제 사료 위험물은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주수냉각수화를 하게 되면 화재면 확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복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물보다 무겁고 비수용성이라고 한다면 물에 의한 냉각수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때 물에 의한 냉각수화는 질식수화 효과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공기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되셨죠? 이것도 이제 부연적인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소량으로 화재가 일어나면 물을 제외한, 그죠? 주수소화는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분말 소화액제로 질식 소화하는 게 기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량으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된다면 포소화약제에 의한 소화로 질식 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포소화약제는 알코올 포소화약제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나오네요. 수용성 위험물의 화재에는 수용성은 뭐예요? 대부분이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인데 물에 녹는 수용성도 있단 말이에요. 알코올 같은 거. 그죠? 그런 수용성 위험물이 만약에 그러한 위험물에서 화재가 발생된다면
알코올 포소화약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포소화약제 중에 어떤 걸 쓰느냐? 알코올 포소화약제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희석해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농도 이하의 농도로 떨어뜨려서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게 시킨다. 그게 이제 희석소화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다량의 물을 투여해서 희석시켜서 연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가연성 징계 발생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드렸으니까 화면을 멈추시고 몇 번을 읽으셔도 되고, 또 반복해서 제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시면 자동으로 암기는 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에서 아마 설명을 제가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품명을 구분하더라. 그러니까 인화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화점으로 7개의 품명으로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졌는지 이 부분은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1석유류에 대한 품명을 구분한 그 인화점에 의한 제1석유류를 구분한 것이다. 맞는 것은 이래놓고 아세톤 휘발유 요 문구 그 자체로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요 21도라는 것을 가로치기 하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걸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의 구분이 인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품명이 구분이 된 것이니까, 그 인화점이 몇 도에서 이 각각의 7개 품명이 구분이 되는지 그거를 잘 정리해 두셔라 이런 얘기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특수인화물은 보세요. 이황화탄소, 디에틸 에테르. 그 밖에 여보세요.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화점이 상관없어요. 발화점이 일기압에서 100도씨 이하인 것은 무조건 특수인화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그랬죠. 오와요. 또는 자 여기 나오죠.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여기는 엔드잖아요. 그죠? B점이 40도 이하인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라고만 한다면 다른 조건은 볼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걔는 특수인화물인 거고, 만약에 발화점이 고려 대상이 아닌데 인화점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인화점과 B점을 동시에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화점도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인 동시에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은 특수인화물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특수인화물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산화프로필렌,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요 네 가지가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아까 설명드릴 때 그 연소 범위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디에틸에테르 볼까요? 여기 설명드릴게요. 디에틸 에테르의 연소 범위는 1.9%에서 48% 사이에요. 이황화탄소는요. 이황화탄소는 1에서 50% 범위의 연소 범위를 갖고 있어요. 또 볼까요? 아세트알데히드는 4.1%에서 57%의 연소 범위를 갖고 있어요. 또 산화프로필렌도 볼까요? 이 네 가지가 잘 나오니까 산화프로필렌의 연소 범위는 2.5%에서 38.5%의 연소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세트알데히드 연소 범위를 볼까요? 57에서 4를 빼면 대충 53 정도의 연소 범위를 갖고 있잖아요. 이황화탄소는 49, 디에틸에테르는 2를 빼도 한 46 정도죠. 그럼 이 세 가지만 비교한다 보면
연소범위나 아세트알데히드가 이 디에틸에테르나 이氧화탄소에 비해서 넓은 연소 범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가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지만 이 연소 범위가 넓은 것보다는 연소 하한값이 낮은 게 더 위험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는 공기 중에 4% 농도가 돼야지만이 연소가 된다는 뜻이지만 이氧화탄소는 공기 중에 1% 농도가 되면 연소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보다 훨씬 적은 농도에서도 이氧화탄소는 연소가 될 수 있으니 연소 하한값이 낮은 것들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또 얘네들 실기에 가면 구조식도 써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구조식도 한번 연습하고 지나가 볼까요? 디에틸에테르는 뭐죠? 디에틸에테르. D라는 게 뭐죠? D? 다이란 얘기예요. 두 개. 두 개란 뜻이죠. 에틸은 뭐죠? 그 메틸기가 뭐죠? 메틸기? 이 알킬기에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틸기는 뭐죠? CH3. 그죠? 에틸기는 뭐죠? C2H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틸기가 두 개 있는 에테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C2H5라고 하는 에틸기가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에테르라고 하는 기능기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이氧화탄소는 뭐 그냥 그 자체로 이氧화탄소니까 뭐 CS2잖아요. 그죠? 두 개의 황이 있고 이름을 붙일 때는 뒤에 거부터 간단 말이에요. 이황화탄소 이런 얘기 CS2 쉽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는 어떻게 돼요? 아세트알데히드 알데히드의 기능기가 뭐죠? 알데히드의 기능기 CHO죠. CHO 그죠? 그 아세트산이 뭐예요? CH3COOH잖아요. 그죠? 요게 아세트산이에요. 그 아세트알데히드는 뭐냐면 CH3CHO예요. 요게 알데히드란 말이죠. 요게 카복실기고 6개의 기능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능기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아요. 근데 우리 화학 부분에서 시험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6개 정도의 기능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능기가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요 세아리위험물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게 좀 많다 그랬고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제가 요런 거는 다 설명을 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능기 그러잖아요. 그럼 기능기가 뭐냐 그러면 요거 하나 갖고 해볼까요? 요 HCOOH는 뭐죠? 개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산, 개미산, 포름산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CH3COOH는 뭐죠? 아세트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네들은 물질은 다르지만 어떤 공통적인 화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 COOH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요 COOH를 우리는 카복실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카복실기라고 하는 요 HCOOH라는 기능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은 전혀 다른 물질이지만 같은 화학적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화학식을 얘기하거나 분자식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분자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기능기를 표현한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시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요 6가지의 기능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제가 써드릴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거예요. OH기, 그 다음에 두 번째 CHO, 세 번째 이렇게 CO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이렇게 돼 있고 다섯 번째는 COOH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올려나 여섯 번째는 COO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하이픈이라고 중간 대시라고 할까요? 여기는 한쪽만 하고 여기는 양쪽에 했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3번, 4번, 6번과 같이 이렇게 양쪽에 표시한 거는 요 기능기가 요렇게 요 디에틸 에테르처럼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다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표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만 돼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때 끝쪽에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OH를 뭐라고 하죠? 히드록식이 뭐 이런데 하이드록식이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우리말로는 뭐 알코올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메탄올, 에탄올 얘네들은 물질은 다르지만 같은 OH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OH는 알코올기 또는 히드록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CHO는 계속 나오죠.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CHO는 알데히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O는 아세톤의 기본적인 기능기죠. 이건 케톤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케톤기. 이거는 에테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 우리말인데 이게 원어는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테르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기능사 시험에서는 옛날에 이런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표시해 드리는 거죠. 중간에 O가 들어가면 에테르기, 그 다음에 중간에 CO 이렇게 들어가면 케톤기라고 얘기해요. 케톤. O는 에테르, COH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카복실기. 여기 써드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CO는 에스테르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테르. 여기 글씨가 안 나오네요. 밑들어. 네. 에스테르. 요 6가지의 기능기만 알고 가셔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기능기 6가지만 알고 가세요. OH기가 있으면 얘는 알코올기, 히드록시기, CHO는 뭐죠? 알데히드기, CO 케톤기, 중간에 O가 들어가 있으면 에테르, COH는 카복실기, 중간에 CO로 연결되어 있으면 에스테르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또 여유가 있으면 여기 화학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시성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지금 기능기 중심으로 표현한 게 시성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만 아셔도 뭐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특수인화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인화물은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은 특수인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인화점과 B점을 동시에 비교하셔서 인화점은 영하 20도이고 동시에 B점이 40도 이하이면 얘는 특수인화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1석유로는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알코올류 빼고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제1석유로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이죠. 그럼 21도씨 이상인 걸 받아서 제2석유로는 21도씨 이상 70도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제3석유로는 70도 미만을 받아서 70도 이상 200도씨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제4석유로는 200도 이상 250도씨 미만. 동식물유류는 그냥 250도씨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인화점 기준인 거예요. 이제는 알코올류 빼고 특수인화물 빼고. 왜? 특수인화물은 발화점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들에 대한 것 다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제1석유로는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을 우리는 제1석유류라 한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여기 특수인화물을 한번 볼까요? 어떤 A라는 물질이 만약에 인화점이 A라는 물질을 봤더니 인화점이 뭐 몇 도로 할까요? 뭐 마이너스 뭐 35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1석유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특수인화물도 보면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다 라고 했으니까 인화점 마이너스 35도네. 그럼 얘는 특수인화물이야 제1석유류야 뭐 이런 의문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요 B점을 한 번 더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하점도 마이너스 20도 이하인 동시에 B점이 40도씨 이하이면 특수인하물인 거고, 그냥 인하점만 21도씨 미만인 조건에 합당하고 B점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걔는 제1 석유류다, 이렇게 보신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아세톤 휘발유 그랬으니까 요거에 대한 구조식까지만 제가 그려드릴게요. 아세톤의 구조식이 어떻게 되죠? 아니, 시성식으로만 표현해 드릴게요. 기능기 중심으로 아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세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CH3, CO, CH3죠. 이게 아세톤이란 말이에요. 아세톤의 시성식이다. 기능기 중심으로 표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CO 그룹이 뭐였어요? 케톤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세톤의 시성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아세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C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H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산소 하나 있잖아요. 이게 분자식인데 이렇게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이 물질이 아세톤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화합물을 다룰 때는 특히나 이렇게 분자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능기 중심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시성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도 아세톤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케톤기를 갖고 있구나. 케톤기 옆에 2개의 메틸기를 갖고 있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세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틸기 2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 2개다, 이런 뜻이에요. 메틸기가 2개 있잖아요. 그리고 기능기가 뭐였어요? 케톤이잖아요. 그래서 아세톤을 우리는 디메틸 케톤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톤은 시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고, CO라고 하는 케톤기가 들어가 있구나, 기능기로.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메틸기가 2개 있다, 디메틸 케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 이런 얘기죠. 아셨죠? 지금 다 유기화학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아셔야 돼요. 구조식도 이 정도는 꼭 알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에 대한 것도 아주 간단하게 따로 띄어서 별강으로 제가 특강으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휘발유로 나와 있는데요. 휘발유는 이게 유기화합물이잖아요. 그래 휘발유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휘발유는 보통 우리 위험물 기능사에서 얘기하는 휘발유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탄소가 5개에서 9개 사이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휘발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얘는 인화점이 딱 고정이 되지 않죠. 인화점도 범위값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휘발유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콕 집어서 휘발유를 어떤 하나를 얘기하자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옥탄값 들어보셨죠? 그 옥탄값이라는 게, 옥탄이라는 게 뭐죠? 문어 영어 단어가 뭐예요? 옥토퍼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음악에서 완음계 도네이파 솔라시도를 뭐라 그래요? 완 옥타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옥타브, 옥탄, 이 말은 우리가 숫자 8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의 옥탄 값을 얘기할 때는 탄소 8개짜리 18, H18, 욕하는 거 욕 2번 하면 돼요. C 8개하고 H 18개 붙어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5개하고 9개 사이니까 요 휘발유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면 탄소가 8개로 붙여져 있는 옥탄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옥탄 값이라고 하는 거고, 휘발유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제 규정지어서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5개에서 9개를 통칭해서 우리는 휘발유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범위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화점도 범위값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제일석유리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여기 벤젠이라고 있잖아요.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지우고 넘어갈게요.
벤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간략하게 아마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벤젠은 제4류염물 제1석유류예요. 그리고 벤젠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까 다 뭐라 그랬죠? 비수용성이다. 예, 벤젠을 포함하고 있으면 다 비수용성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문제를 접근하셔도 문제를 맞추시는 데는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벤젠에 대해서는 제가 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벤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명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문제도 공명구조라는 용어가 가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벤젠인데 벤젠의 분자식은 C6H6예요. 그리고 벤젠골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벤젠을 우리가 표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돼 있지만 요렇게 표시해야 돼. 하나씩 건너뛰기 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벤젠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단일결합과, 요게 이제 선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단일결합이고요. 선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중결합인데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이렇게 번갈아서 이루어져 있는 고리화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요, 단일결합의 결합 길이는 0.154 나노미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중결합의 결합 길이는 0.134 나노미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결합이 단일, 이중 또 3중 결합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결합에서 2중, 3중으로 갈수록 더 당기는 힘이 강해서 그 결합 길이는 좀 짧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벤젠을 이렇게 표시한 걸로 보면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이 이렇게 번갈아 돼 있으니 요놈은 0.154 나노미터의 길이를 갖고 있을 것이고 요놈은 0.134의 결합 길이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교대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벤젠의 결합 길이는 이 6군데에 다 동일하게 0.140 나노미터를 갖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즉 0.134하고 0.154 중간값이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6군데의 결합 길이가 단일과 이중으로 번갈아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동등하게 1.5 결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상태와 이런 상태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단일과 이중이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수시로 반복돼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합 길이는 다 0.145로 동일하고 1.5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젠은 평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동일하기 때문에.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공명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고착화된 게 아니라 단일과 이중 결합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수시로 막 반복해서 변화되더라. 그래서 모든 결합 길이는 0.140 나노미터로 다 동일하고 결합 길이가 동일한 평면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육각형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벤젠 고리를 갖고 있는 이 벤젠 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들은 거기에 치환해서 어떤 물질을 갖고 있든지 간에 다 비수용성이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공명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동그라미를 딱 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합 길이가 다 똑같은 공명구조를 갖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벤젠이 클로로벤젠, 니트로벤젠, 벤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 보면 또 벤젠이란 말이만 나오면 걔네들은 다 비수용성이구나. 물론 그 제4류염물의 그 류별은 다 달라지겠지만 품명은 달라지겠지만 다 비수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벤젠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류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제2석유류는 뭐 등유, 경유,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제2석유류 보시면 여기 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아세트산. 그죠? 아세트산이 바로 제2석유류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클로로벤젠은 제가 구조식 그려드릴까요? 클로로벤젠, 이 벤젠이잖아요. 벤젠은 이렇게 이제 공면 구조를 그리면 여기 격까지 6군데에 다 수소가 부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꺾어진 부분에 탄소가 있는 거고요. 그 탄소 6개에다가 예측 하나씩 부착돼 있으니 C6H6라고 분자식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요 한 군데에서 H 대신에 뭐가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CL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변동이 없고 H는 하나가 빠지는 거, 그 하나 대신에 CL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클로로벤젠이에요. 당연히 비수용성이죠. 벤젠 고리를 기본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스티렌이라는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스티렌도 뭐예요? 스티렌도 기본적으로 벤젠 고리를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CH2, CH 이게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자식을 쓰자면, 희성식으로 쓰자면 C 6개에다가 H 5개는 맞죠? 여기 나머지 5개에 H가 부착되어 있을 테니까요. 여기 꺾어진 데는 기본적으로 C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C6H5 해놓고 요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CH2, CH 요게 스틸렌의 기본적인 식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는 뭐 물어보지는 뭘지 모르겠지만, 아, 스틸렌도 기본적으로 벤젠 고리를 기본으로 갖고 있구나. 요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비수용성이구나. 제2석유류에 포함되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구조식도 그려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석유류도 보시면, 자, 이거 지우고요. 기능기준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자, 제3석유류 볼까요? 중유, 클레오스트유,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70도, 200도씨 미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중유 클레오스트유보다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요 니트로벤젠,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여기 시험 문제 더 잘 나와요. 그 니트로벤젠은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제5류 화합물에 니트로 화합물하고 에스테르 질산 에스테르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니트로 이런 말이 막 자주 나오니까 여기도 니트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섞어가지고 얘네들의 품명이 다른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자주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요 니트로벤젠이 이제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는 거고, 나머지 이제 에틸렌 글리콜하고요. 그 다음에 글리세린은 얘는 이제 구조식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에틸렌 글리콜은 뭐냐면, 에틸렌 글리콜은요, 일단 희성식을 써드리면 C2H4 OH2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제가 구조식을 그릴 때는요, 여기 그냥 가지만 하고 여기는 안 썼잖아요. 안 쓴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수소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소가 아닌 다른 것으로 치환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것만 제가 표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탄소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기율표상에서 4조 원소잖아요. 4조 원소이기 때문에 격까지 4개를 항상
이렇게 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네 군데에서 다른 물질들과 결합할 수 있는 결합선이 네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볼까요? 탄소는 지금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한 군데는 다른 탄소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두 군데는 수소하고 연결되어 있고 한 군데가 히드록시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에틸렌 글리콜의 기본 구조다. 그러니까 C2H4 그 다음에 OH기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기능기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 에틸렌 글리콜이죠. 되셨죠? 그러면 글리세린은 또 뭐죠?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여기 지금 에틸렌 글리콜이고요. 여기는 제가 써드릴게요. 멀리 있으니까. 글리세린은 이 에틸렌 글리콜보다 탄소가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수소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글리세린의 시성식으로 표현하면 C3H5OH3예요. 그 구조식은 뭐냐면 C가 하나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C가 하나 더 많으니까 거기에 히드록시기가 하나가 더 이렇게 많이 부착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격가지에는 다 수소가 연결된 거고요. 그죠? 그래서 C 3개에 탄소 3개에 나머지 부분에 수소가 5자리에 부착되어 있고 나머지 세 군데에는 히드록시기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에틸렌 글리콜이고 얘는 글리세린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구조식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제 교재에도 이제 요거 가끔 시험 문제 출제된 거에서 해설을 자세하게 이제 달아드렸지만 이 OH기가 몇 개가 부착되느냐에 따라서 1가, 2가, 3가 알코올로 구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틸렌 글리콜은 2가 알코올이에요. 글리세린은 3가 알코올이고, 즉 히드록시기가 몇 개 부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가, 2가, 3가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OH기는 2개 연결되어 있으니 2가 알코올, OH기는 3개 연결되어 있으니 글리세린은 3가 알코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식으로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석유류는 기호유, 실린도유 이 정도만 있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구조식 같은 거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하점이 어느 정도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식물유류도 볼까요? 여기에서도 또 중첩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동식물유류는 인하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 이것만 보자고요. 그럼 제4석유류는 인하점이 200도 이상 250도씨 미만인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A라는 물질의 인하점이 뭐 230도짜리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특수인화물하고 제1석유류일 경우에서. 그러면 이 물질의 인하점이 230도라고 한다면 동식물유류야 제4석유류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동식물유류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동물의 지육 그랬어요. 지육은 뭐냐면 요 가지지자잖아요. 고기 육자고. 그러니까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통칭해서 말한다. 이게 이제 동물의 지육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동물의 지육이나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 수출한 것 이게 이제 동식물유류의 기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인하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은 동식물유류고 인하점이 250도씨 미만이지만 요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제4석유류로 보자. 이렇게 하면 구분짓기가 아주 명쾌하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7개 품명을 구분짓는 제4석유류는 인하점을 기준으로 나누었다라는 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이제 아까 설명드리고자 한 것 중에 알코올류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제 제4석유류는 거의 설명이 끝난 겁니다. 자, 알코올류 한번 볼까요? 알코올류는 아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알코올류는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수가 그죠?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수가 하나에서 3개까지 그랬어요. 알코올류는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수가 1개에서 3개까지인 포화일가 알코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1가, 2가, 3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OH기가 하나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에틸렌 글리콜은 OH가 2개 있으니까 2가 알코올이었고 글리세린은 OH가 3개 있으니까 3가 알코올이었잖아요. 그럼 1가 알코올이다 그 얘기는 OH기가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성 알코올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알코올류는 제4류염물의 알코올류는 다 수용성이에요. 그런데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는 1부터 3개까지만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볼까요? 간단하게 탄소가 하나짜리 볼까요? 이게 뭐예요? 메탄올이잖아요. 그죠? 그럼 탄소가 2개짜리 한번 볼까요? 얘가 뭐죠? C2H5OH 다 시성식이에요. 다 히드록식이라고 하는 기능기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얘가 에탄올이에요. 얘는 먹으면 기분 좋죠? 얘는 먹으면 골로 가요. 그냥 저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의 오묘한 이치죠. 똑같은 알코올 그룹인데 탄소와 수소가 미묘하게 몇 개씩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는 먹으면 기분 좋고 하나는 먹으면 저 세상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거나 메탄올, 에탄올이고요. 탄소가 3개 있으면 뭐죠? 얘는 C3H7OH인데 이게 뭐예요? 프로파놀이에요. 프로판가스. 그죠? 우리 식당에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프로파놀이에요. 다 뒤에 알코올을 얘기하고자 올 이렇게 이제 어미를 끊는 거죠. 어쨌거나 OH기를 갖고 있고 OH기가 하나씩밖에 없는 일가 알코올인 거예요. 그죠? 일가 알코올이에요.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얘는 이제 알코올류가 아닌 건데 부타놀이란 말이죠. 부타놀은 뭐죠? C4H9OH 이거예요. 이거 부타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4류 위험물의 알코올류는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알코올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은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에요. 그런데 얘는 부타놀은요 얘는 고체란 말이에요. 액체가 아니에요. 벌써 틀리죠. 그럼 얘는 실제로 어디에 포함되냐 하면 제2석유류예요. 제2석유류에 포함되고 얘는 비수용성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류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 부타놀에 대한 거를 딱 집어넣고 알코올류가 아닌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탄소수는 3개까지다. 그리고 알코올류는 다 수용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개짜리부터는 얘는 알코올류는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변성 알코올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변성 알코올은 뭐냐면요. 주성분이 에탄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공업용 에탄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해놨느냐?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먹지 못하게. 우리 에탄올 그러면 술의 주원료잖아요. 먹어도 된다 생각하니까 공업용 에탄올은 먹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다가 소량의 메탄올, 그 다음에 뭐 메틸 살리실레이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약간 냄새가 나거나 이런 물질들을 소량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의 원료 첨가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하여튼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에탄올이 기본이고 탄소 2개짜리 에탄올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성 알코올도 포함해서 우리는 위험물의 제4류 위험물 알코올류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다 드린 걸로 제가 지금 아마 생각이 나요. 제가 예전에도 수업할 때나 인터넷 제가 카페 가끔 보면 산화 프로필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산화 프로필렌이 과연 어떤 거죠?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산화 프로필렌의 구조식을 제가 그려드리면
요게 정확한 거예요. 요게 산화프로필렌의 정확한 구조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보세요. 프로필렌은 요런 얘기예요. 프로필렌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불포화예요. 불포화. 요게 이제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이중결합의 결합 하나를 끊어요. 이 이중결합의 결합 하나를 딱 끊어버리면서 여기에 있는 결합이 얘네들끼리 결합되어 있는데 결합을 끊으면서 이렇게 두 개의 팔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개의 팔을 이렇게 내놓고 여기에 산소가 연결되면서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산화프로필렌의 정확한 구조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제 사료위험물의 그 특수인화물부터 동식물유류까지 인화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알코올류는 어떻게 해서 3개까지 나누는지 1가, 2가, 3가에 대한 것도 설명드렸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래도 빠지지 않게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보고, 저도 강의하고 나면 모니터링 한번 하거든요. 제가 이제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따로 뭐 올려드리거나 첨가해서 올려드리거나 이렇게 하도록 제가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식물 유리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죠? 요즘 요오드 값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동식물 유리에 대한 것만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사료위험물은 제일 중요도가 높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의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도 여러분들이 중간에 끊고 다시 들으시면 되고, 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식물 유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죠. 그죠? 뭐죠? 불건성류, 반건성류, 건성류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 여기 앞에도 나와 있죠, 아까? 그죠?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요오드 값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요오드 값. 그럼 요오드 값이라는 게 뭐냐? 요거는 유지. 여기 지금 동식물 유류는 다 동물의 지육이나 식물의 종자나 가열로부터 추출한 기름 성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지라고 표현할게요.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요오드의 그람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식물 유류의 종류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죠? 여기 동식물 유류의 종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식물 유류의 요오드를 첨가했을 때 거기에 흡수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성류는 쉽게 얘기하면 요오드 값이 130 이상, 반건성류는 요오드 값이 100에서 130 사이, 불건성류는 요오드 값이 100 이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오드 값이 크면 클수록 자연 발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연 발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건성류보다 반건성류보다 건성류로 갈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오드 값이 크면 왜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날 것이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불건성류에서 반건성류, 건성류로 갈수록
불포화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중결합 화합물이 많은 거예요.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물 안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첨가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중결합의 결합 하나를 끊어서 이렇게 팔을 딱 내놓죠. 얘네들끼리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되면 이렇게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 이중결합 둘 중에 하나를 끊어요. 끊으면 이쪽에도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도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자유로운 팔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요오드가 끼어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오드 값이 뭐라 그랬죠? 유지 100g이 흡수되는 요오드의 g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불건성류보다 건성류로 갈수록 요오드 값이 커졌잖아요. 그 얘기는 불건성류에서 건성류로 갈수록 요오드가 첨가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얘기는 불건성류에서 반건성류, 건성류로 갈수록 이 유지들 안에 이러한 불포화도, 즉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정도가 심하니 요오드를 집어넣었을 때는 더 많이 첨가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왜 자연 발화 가능성이 크냐 하면 이중결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요오드가 첨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요오드뿐만이 아니라 산소라든지 기타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 왔을 때 얘네들을 끊어서 첨가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화되려면 다른 물질들과 반응해서 이렇게 결합을 끊어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껴들이게끔 하겠구나.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얘네들보다 얘가 훨씬 더 자연 발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얘네들보다도 왜 그런 건지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유를 요오드 값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고 굳이 만약에 나온다면 요 건성류에 대해서 나와요. 왜죠? 위험물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 가능성이 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성류의 종류에 대해서만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글자만 볼까요? 저는 뭐 이렇게 하는데 가수 누구 있죠? 정동아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다. 정동의 여기 보면 아들 그랬잖아요. 그죠? 정동의 아들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대구요, 상어요 요건 뭐 곁다리로 알아주시면 되고 요 안에서 잘 나오니까 정동의 아들 그죠? 요렇게 정리만 해주세요. 그래요. 정어리유, 동유, 그죠? 그 다음에 해바라기유, 아마인유, 들기름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요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큰 유지의 종류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나 이 제사류 위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도는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은 제일 많은 거죠. 네, 그 정도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정리하시면서 문제들을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 반응식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 예전에도 설명드렸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다른 제사류 위험물의 연소 생성물은요 다 물하고 이산화탄소예요. 그죠? 디에틸에틸의 연소 반응도 물하고 이산화탄소 나오죠. 아세트알데히드도 물하고 이산화탄소 나오죠. 연소하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벤젠도 연소하게 되면요 다 이산화탄소하고 물 나와요. 톨루엔이라는 놈도 연소하게 되면 다 물하고 이산화탄소 나와요. 메탄올도 마찬가지고요. 에탄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런데 이 이황화탄소만큼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SO2 이산화황이 나온다는 얘기죠. 황산가스. 요 꼭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황화탄소는 물하고 반응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산화탄소는 똑같죠, 그죠? 근데 뭐야? H2S, 그죠? 황화수 가스, 유독성 가스예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황화탄소에 대한 연소 반응과 물과의 반응식만 따로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제4류염물의 연소 반응은 다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의 연소 반응은 산소가 필요하고 연소하면 완전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나온다. 그건 기본인 거예요. 제4류염물에 있어서는 특히나.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도 이황화탄소에 대한 것만 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황화탄소 연소하면 SO2, 그죠? 여기 나오고 물하고 반응하면 H2S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따로 딱 정리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뭐 문제 중심으로 풀 때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다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4류염물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번 시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유사하게 나오고 뭐 4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2회에는 또 유사한 문제로 출제된 문제겠죠. 한번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염물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딱 나왔죠? 아까 일반적으로 제4류염물은 뭐라 그랬어요?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주수소화는 안 된다. 왜? 연소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탁 나오는 거예요. 얘는 주수소화거든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도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수소화는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나 이 봉상 강화액 소화기는 뭐냐면요. 봉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물 같은 거 이렇게 소방서에서 이렇게 뭐 훈련할 때 보면 소방호스 갖다 놓고 굉장히 뭐 센 물줄기나 착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봉상 주수 소화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제4류염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걸 뿌려버린다고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수소화를 한다면 물에 녹는 수용성이거나 이런 것들에 만약에 주수화를 한다면 물 분무 소화 설비론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떤 뭐 기회가 되면 제 사료에 대해서 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물에 의한 주수소화는 불가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 좀 해설이 잘 나와 있죠. 봉상강화의 소화기는 물에 의한 주수냉각 소화 방식을 취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주수화 방식은 왜 안 되는 거냐? 유증기의 발생 우려가 있고 연소면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주수소화는 안 된다. 질식소화가 기본이다 이런 얘기죠. 아셨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보면 2016년 4회 12년도에 또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설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뭐 최근에도 나왔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서 시험 CBT 시험 봤을 때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시를 안 해드렸지만 누군가의 문제는 계속 나왔던 문제겠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나왔잖아요. 그죠? 대부분 물에 녹기 어렵다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알코올은 물에 잘 녹는다 이런 얘기지만 예외적인 조항 빼면은 대부분은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잖아요. 그죠? 요거죠. 유기화합물이다. 인화성 액체니까 제4류는 액체 상태이다 맞는 거고요. 대부분 물보다 가볍다 그랬죠. 그래서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비수용성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수 소화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또 볼까요? 이게 좀 아주 좋은 문제 같긴 한데 자, 그러면 보세요. 제4류염물의 화재 시에 물을 이용한 소화를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위험물의 성질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로 주수 소화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해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자, 볼게요. 제4류염물은 인화성 액체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제4류염물의 대부분은 물보다 비중이 작아요. 물보다 가벼워요. 그리고 또 비수용성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주수소화를 하면 화재면의 확대를 야기하기 때문에
주수하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제사류 위험물 중에서도 물에 녹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물에 녹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물에 녹는 아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물에 녹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또 간략하게 앞에서 설명드렸죠. 물에 녹는 수용성 위험물은 아주 굉장히 많은 물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적용을 시켜서 희석수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희석해서 화재 농도 이하로 떨어뜨려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희석수화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이 100%안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용성은 할 수 없지만 수용성인 물질에는 물을 이용해서 다량의 물로 희석수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지금 기본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물에 녹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외적으로 비중이 물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예를 설명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물보다 무거우면 물에 의한 냉각수화는 적절하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죠. 안개 모양의 무상 소화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를 이용해서 물을 잘게 쪼개가지고 안개 형태로 위에서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봉상처럼 막 물줄기를 그냥 강력하게 쏘아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안개 형태로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물을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위험물의 유동을 발생시키지 않고 피복한다 이거예요. 위에서 딱 피복시켜서 공기와의 접촉도 차단시키는 질식소화 효과를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은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럴 경우에 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 고려할 사항이냐,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를 한번 고려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물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제사류염물은 비중이 물보다 작고 물에 녹지 않아서 주소환할 수 없지만 비중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물에 녹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 뭐겠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고려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중 고려해야 되고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중 제사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는 것? 아니죠. 자기연소성 물질? 아니잖아요. 많은 산소를 하면 강산화제? 아니잖아요. 그죠? 4번이네요. 상온에서 액상인 가연성 액체 그랬어요. 우린 제사류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지만, 그죠? 인화라는 말과 가연성이란 말은 거의 연관성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온에서 액상인 그러면 우리는 액체를 얘기하는 거고 가연성이다 그러면 인화성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시행령 별표 1에는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거죠. 인화성 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액체인데 꼭 요 전제 조건이 포함된 거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리의 경우에는 일기압 20도에서 액체인 것만을 우리는 인화성 액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압 20도씨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인데 액체가 아닌 것들은 인화성 액체는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인화성 액체니까 액체가 아닌 고체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물과 접촉하면 자연 발활하는 거? 뭐죠? 금수성 물질. 그죠? 이건 뭐야? 제3석유류잖아. 아니, 제3유위험물이잖아요. 그죠? 자기연소성 물질이 뭐죠? 자기반응성. 제5유위험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은 산소를 함유하는 강산화제 뭐죠? 제1류. 산화성 고체. 제6류. 산화성 액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제3류, 얘는 제5류, 얘는 제1류나 6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류는 4번이 되는 거죠. 이거 뭐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황산,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고 강산, 3대 강산인데요. 황산은 위험물로 보지 않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황산은 위험물로 분류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황리는 제3류 위험물이고 니트로화물은 제5류 위험물이니까 제4류 위험물에 포함된 게 아니겠죠. 질산은 제6류 위험물이고요. 무기과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건 뭐 쉬운 거죠. 제가 읽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시면, 자, 아닌 거죠.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다. 그래서 주수소화는 불가하다. 왜? 화재면의 확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공기와 혼합된 증기는 연소의 우려가 있다. 맞죠? 연소 하한값이 낮은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성이 높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인화되기 쉽다. 왜냐하면 인화성 액체잖아요. 그죠? 그 인화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인화되기 쉬운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여기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아까 다 말씀드렸네. 자,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그랬는데 틀린 거예요.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운 게 맞는 거예요. 왜죠?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이 분자량 값이 29보다 크단 말이에요. 왜요? 다시 복습하면 증기 비중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공기보다 무거운 거고 1보다 적은 값을 가지면 공기보다 가벼운 건데 이 제4류 위험물의 물질들은 다 29보다 다 큰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보다 커서 결국에는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보다 가볍다 그랬으니까 4번이 여기서는 틀린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원리적인 거, 그 다음에 유기화학적인 부분 해서 좀 원리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드리려고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또 문제들은 그렇게 뭐 그닥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난이도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수준에서 공부를 하셔야 굳이 이 위험물 기능사 이 자격증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이 그래요. 항상 나오는 출제의 그 수준보다는 한두 단계 높은 수준에서 내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합격률이 높아지고 어려운 문제도 내가 머리를 써서 응용해서 정답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길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꼭 그 수준에 맞춰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조금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가 또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모아서 따로 특강식으로 제가 또 탑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긴 시간 동안 제 사료 위험물에 대한 거 강의를 들어주셔서 좀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 이제 오프라인상에도 뭐 서점이나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교재가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좀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구독 좀 독려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잠시 후에 좀 쉬었다가 제 5류 위험물에 대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